오늘 조선 공중비사는 임금의 반대편에 서지 않되 죽음 무릅쓰고 극간을 해서 폭주를 막은 정광필 이야기입니다. 임금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인데 임금의 의견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이 아니라 임금의 판단을 반박하고 결정을 비판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진정한 보수주의자이자 원칙주의자였던 중종시기 재상 정광필은 자신의 안이나 1인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 극렬한 간쟁을 했습니다. 직언을 넘어선 목숨을 건 극간은 1인자의 오판과 실수를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지만 폭주를 막았고 후대에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마땅히 죽음으로써 극간한다. 의로움을 따르는 것이지 임금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임금의 뜻을 거역하고 노여움을 사는 일이라도 직언을 해야 하는데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주 보이는 이 구절들은 신하의 도리이자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군주의 말 한마디에 가문의 안위까지 좌우되던 그 시대에 극간은 목숨을 걸어야 할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실제로 극간을 했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고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종실록 3권 문종즉위년 9월 22일 개 두 번째 기사 1450년 명경태 1년 사원부 장령 신숙주 등이 언로를 넓힐 것과 판관의 폐단에 대한 상서를 올리다. 사원부 장령 신숙주 등이 상서하였는데 내용은 이러하였다. 비록 뒤에 거슬려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더라도 또한 반드시 표면에 나타내지 않고 꼭 참고서 즐거이 받아들이고 또 칭찬 장려하면서 직언의 기세를 격려 양성하여 사방의 말언을 오게 하는 것은 자손 천만세에 스스로 편안한 도리로 삼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들어줄 수 없는 일에 있어서도 그 쓸모를 구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도 그 상 줄 것을 구하게 되고 노할 만한데도 이를 기뻐 사랑하고 물리칠 만한데도 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니 어찌하는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당나라 태종이 일찍이 조회에서 물러나와 위진이 조정해서 욕되게 한 것을 노하여 죽이려고 하니 문덕 황후가 할애하기를 군주가 명철하고 신하가 정직하다 하니 태종이 이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바야흐로 그가 노했을 때는 죽여도 오히려 죄가 남았을 터인데 그가 기뻐할 때는 아름다운 교태로 생각하였으니 한마음이 옮겨지는 사이에 충신영신과 사인정인을 지녀 퇴출하는 기틀이 되고 칠한 안위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극간하는 신하를 함부로 억누르거나 처벌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우대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훌륭한 임금들에게서나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눈밖에 나서 알게 모르게 승진이 막히고 한직으로 밀려납니다. 정광필은 1492년 문과에 급제해 홍문관 수찬, 교리, 직제하, 이조참회 등의 관직을 역임했는데 중종 제위기에 14년으로 최장수 정승이며 영예 정만 2번에 걸쳐 9년을 했습니다. 연산군 때 임금의 사냥이 너무 잦다고 가난하다 귀양을 갔는데 유배지에서 중종 반정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는 종묘사직의 장래를 위한 큰 계책이로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육류를 물리치며 전 임금의 생사를 모르는데 고기를 입에 댈 수는 없다. 아래에서 그를 바르게 인도해주는 자가 없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슬프다 하였다고 한다. 동갑잡기. 이후 그는 이조참판, 대사헌, 예조판서, 병조판서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이 과정에서 전라도 보순찰사가 돼 삼부외란을 진압하는 등 무공도 세웠습니다. 이례적으로 종일품인데도 함경도 관찰사를 겸임해 국경을 책임졌고 장략이 있다거나 육경 중 병사를 아는 것은 신용계와 정광필뿐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탁월한 역량을 보였습니다. 정광필은 영의정이 돼서도 도체 찰사를 겸임하며 북방을 관장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시대의 재상으로 활동한 사람들 상당수가 문신이지만 국경 방어를 맡고 군사를 지휘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는 국가의 존립을 위한 중추로서 재상감이라고 생각된 사람이 향후 이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미리 현장 경험을 닿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광필은 중종 8년 우의정이 됐고 11년에는 영의정으로 보임됐는데 반정의 주역이었던 성희안의 아래와 같은 강력한 추천을 받아 재상이 됐다고 합니다. 정광필은 소리 없을 때에 듣고 형체가 나타나기 전에 본다. 신용계 같은 사람 100명으로 정광필 한 사람과 바꿀 수 없다. 재상으로서 그는 지나치게 남발됐던 공신의 수를 줄이기 위해 힘썼고 중전의 자리를 노리던 후궁 경빈 박씨의 야욕을 강력한 반대로 좌절시켰습니다.
한 번은 중종이 자신의 지시에 조정이 일사불란하게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며 책망하는 교지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 정광필은 이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체를 다 동의하는 것이 어찌 국가를 위하여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마음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릇되게 동의하는 것을 옳지 못하게 여깁니다. 그에게는 재밌는 일화도 하나 전해지는데 그는 식사를 할 때마다 자신이 먹고 남은 것을 손자인 정육일과 증손자인 정지연에게만 주고 다른 자손들에게는 일절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일가 족손 이원국이 어린 나이에 놀러와 문안을 드리자 정광필은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남은 음식을 그에게 주게 했습니다. 이를 본 집안 여종들이 웃으며 저분도 정승이 될 관상인가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실제로 훗날 정육길은 저희정, 정지연은 우의정, 이원국은 저희정에 오릅니다. 이런 정광필에게서 눈에 확 떼일 만한 공로나 새로운 업적이 보이지는 않는데 그는 젊은 사림들의 논의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며 자주 제동을 걸었고 조광조가 추진한 개혁의 강력한 반대자이기도 했습니다. 안정을 우선시한 보수적인 정치가라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려야 할 문제들을 회피하고 급진적인 논의를 억제하려고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신하는 중종에게 전하께서 정사에 힘쓰고 계십니다만 비로한 자가 수상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재변이 일어나는 것도 당연하며 좋은 정치를 바랄 수가 없다고 정광필을 공격했습니다. 이를 두고 우의정 신용계가 가만둘 수 없다며 분개하자 그는 나에게 해댈 것이 없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이 바른 말을 하는 기계를 꺾어 억제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라며 만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넓은 도량을 보여줬는데 기량이 원대하여 아름답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할 줄 안다는 평가는 피하를 막론하고 정광필에 대한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만약에 세월이 이대로 흘렀다면 관대하고 포용력 있지만 보수적 성향이 강했던 재상으로 남았을 것이지만 1519년 기묘년 조선에서는 정광필의 진면모를 보여준 불행한 정치파동인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반정으로 옹립된 중종은 정통성과 왕권에 대한 콤플렉스가 강했는데 자신도 언제든지 폐위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신하들에 대한 의심도 많았습니다. 재위 초기에 중종은 소위 반정공신 3대장인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의 기세에 눌려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3대장이 죽자 비로소 권력 강화를 시도하는데 이때 중종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조광조로 젊은 사류들의 힘을 빌려 지치주의를 내세우고 왕권을 확립해 기득권 세력을 견제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조광조는 중종에게 이용당할 인물이 아니라 조광조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며 조광조의 개혁이 기득권뿐 아니라 왕권에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조광조를 제거할 결심을 합니다. 이에 1519년 11월 15일 한밤중에 중종은 승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몇몇 대신들을 소집해 대사원 조광조, 형조판서 김정, 대사성 김식 등을 잡아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정의 중신들이 하룻밤 사이에 감옥에 갇혔고 일이 이미 정해졌으니 중간에서 지체하여 어린아이 장난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빨리 조광조를 죽이라는 교지를 전하라고 지시합니다. 조광조 등이 무슨 죄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처형을 집행하라고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급히 입궐한 영의정 정광필이 눈물로 옷소매가 다 젖으면서 어린 유생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격하게 옛날에 좋은 것을 다시 시행하려고 한 것일 뿐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라며 만류했습니다. 난감해진 중종은 자리를 피하려고 했으나 정광필이 쫓아가 중종의 옷자락을 붙잡고 머리를 땅에 찌으며 간곡히 간의 처형은 보류됐고 논의는 의정부와 육조 당상관들이 모두 참여한 자리로 넘어갔습니다. 관련 기록에 따르면 조광조의 숙청을 주도한 남고는 사건이 일어난 당일 미리 정광필의 집을 방문해 그의 지지를 얻으려 했답니다. 남고는 초립의 배우 다혜진 집신을 신고 정광필의 집을 찾았는데 평민과 같은 옷차림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속여 모략을 꾸미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지기가 집 앞에 손님이 왔는데 남판서입니다. 의관이 매우 부실해 천한 사람과 같은 행색을 하고 왔습니다고 알리니 정광필은 괴이하게 여겨 공은 어찌 이런 꼴을 하고 왔소라고 물었습니다. 남고는 조광조와 같은 무리가 남아있으면 화가 끝도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의논하실 것이니 내키지 않아도 뜻을 따라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며 은근히 협박했습니다. 중종과 남곤 등이 조광조의 숙청을 사전에 비밀리에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광필은 정색하며 공은 재상인데 천안복색으로 저작거리를 지나왔으니 이것도 도리에 어긋나며 살임을 모해하는 것은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며 단호히 거절해 남고는 크게 화를 내며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진 것인데 이때 정광필은 중풍을 앓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다른 병들도 겹쳐 있어 무척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남곤의 비밀스러운 방문을 떠올리며 자칫 큰 참화가 발생하리라는 걱정에 급히 입골한 것인데 정광필이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했다면 조광조 등은 그 자리에서 주륙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대신들이 모두 소집된 자리에서 정광필은 절차를 문제 삼았는데 공식 문서인 죄안도 없이 사사롭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며 죄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남곤이 쓴 죄안의 문구를 지적하며 이 사람들이 과격한 면은 있었지만 임금을 속이고 자신들의 욕심을 추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라며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중종은 조광조 일파의 죄는 붕당을 형성하여 권력과 요직을 차지하고 과격한 말과 행동으로 조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 데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들은 임금께서 발탁하여 높은 자리에 임명한 자들로 전하께서 어떤 말이든 다 들어주셔서 생각이 있으면 아는 것인데 하루아침에 죄를 준다면 함정에 빠뜨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고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전하가 융숭하게 대우해주시는 것만을 믿고 과격한 일을 하였으나 선인, 군자라도 개혁을 하다 보면 과격한 일이 없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광조의 그런 행동을 적극 후원해준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중종 자신이었으니 만약 조광조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결국 중종의 책임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어 정광필은 누가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인지를 따졌는데 대신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중대사인데도 밀실에서 은밀히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투명한 과정을 거치지 못한 결정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으로 중종은 조정 대신들이 조광조 등이 나라시를 그르친다 하여 죄죽기를 청함으로 죄를 주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광필은 신등이 도착하자 홍경주, 남곤, 심정 등이 말하기를 임금께서 조광조의 죄를 주청하라 지시했으니 전하의 뜻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니 신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달리 할 말이 없었던 중종은 조정이 이미 죄주기를 청해 내가 죄를 주는 것이라는 말만 거듭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조광조를 죄주라고 청한 대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는데 정정당당하다면 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왕에게 주청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건의 진상이 속속 드러났는데 홍경주, 심정, 남곤 등이 15일 밤 몰래 궁궐에 들어가 임금과 함께 조광조를 제거하는 문제를 상의한 다음 나와 조광조를 죄주라고 청한 것입니다. 임금은 개입하지 않고 조정에서 죄주라고 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것인데 중종이 홍경주에게 밀지를 내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중종은 부인했지만 실록에는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전개되자 11월 18일 대관에서는 강력한 비난 상소를 올렸는데 중종은 자신이 처음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최종 결단한 사안이므로 월가월부하지 말라며 논의를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조광조가 각박하게 정치를 시행하여 세상의 인심과 형편을 거슬렀다며 조광조 처벌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조정에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조정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광조를 복권시키려는 움직임이 조정과 유생들 사이에서 계속됐고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던 중종은 조광조를 비호한 재상 안당을 숙청하고 대강과 주요 대신들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광필은 점점 고립되는데 숙청의 피바람이 광기와 같이 휘몰아치고 남곤, 홍경주 등을 지지하는 일파가 그를 탄핵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계속 극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종은 요지부동이었는데 사형을 감해주었으나 고문으로 인해 몸이 병약해 장형을 당하면 중도에서 죽고 말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1527년 다시 저의정에 이어 영의정이 되었으나 작설 변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일로 정빈박 씨에 이어 복성군이 사사되자 이에 반대하다 명예직인 영중추부사로 좌천되었습니다. 이후 정광필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는데 조광조 일파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아 영의정에서 해임됐고 한직을 전전하다 척신 기말로에 무고로 70이 넘은 고령의 귀양을 가야 했습니다. 1537년 총무사로서 장경왕 후에 희릉을 잘못 쓰게 했다는 것인데 누가 봐도 잘못된 모함이 분명했음에도 중종이 정광필을 유배 보낸 것은 기묘사화 때 자신을 거역한 괘씸죄가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 영의정 윤응보, 저의정 홍원필 등이 영의정에 추천했으나 과거 영의정대의 실정을 이유로 중종이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중추부영사로 1539년 77세의 나이로 사망했고 중종의 묘정, 회덕의 숭연서원, 용궁의 원담향사에 배양되었습니다. 중종의 배양 공신으로 오른 4명 중 1명인데 나머지 3명은 다름 아닌 중종 반정의 지역인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므로 정광필을 당대에도 높이 평가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런 그에게 사직을 지킨 신하 충신이라는 명예를 헌정했고 동서남북의 모든 붕당이 사림을 보호한 그를 칭송했는데 묘소는 군포시에 있으며 문집 정문 입국유고가 남아있습니다. 그의 직계 자손 중에서 무려 영의정 3명을 포함한 12명의 재상이 나온 데는 이러한 그의 명망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오늘 조선 궁중비사는 임금의 반대편에 서지 않되 죽음 무릅쓰고 극간을 해서 폭주를 막은 정광필 이야기였습니다.